네,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에 대한 1심 공판 결과 원청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무죄 선고 배경 그리고 주요 사건 사고 소식까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고 김용균 씨 사고 관련 판결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이 넘는 시점에야 이제 1심의 판결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일단 자세한 선고 내용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김용균 씨가 사망한 지 2018년이었는데요. 벌써 3년이 지난 뒤에야 이제 판결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제 김용균 씨 사망과 관련된 이제 첫 번째 판결인데요. 과연 이 원청 회사인 이 한국서부발전의 대표와 그리고 김용균 씨가 소속되어 있던 한국발전기술의 대표가 이 김용균 씨의 사망에 과연 책임이 있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 여부가 이제 쟁점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재판부는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의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이 체결한 용역계약서를 보면 이 근로자에 대한 업무 지시나 감독 같은 경우는 원청업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이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원청업체의 대표가 컨베이어 벨트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건 알 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로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었던 한국발전기술의 대표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조치를 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유죄를 선고를 했는데요. 다만 이제 형량이 이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되어서 현장에 있는 이 참가했던 유족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의견을 표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같은 경우에 어제 판사량에서 억울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고 또 이후에 기자회견에서는 항소 의지를 밝히기도 했거든요. 2심에 간다라고 하면 결과가 좀 뒤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네, 어제 김용균 씨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죽었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받는 사람이 없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원청업체는 잘 몰랐다는 이유로 이렇게 빠져나간다. 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김용균 씨 어머니의 말에 많이 공감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정확하게 지금 상황에 법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지금 상황이 옳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법리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김용균 씨 사건에서는 사실 법리적으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원청업체의 대표 같은 경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업무 지시를 하거나 감독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밝혀지면 사실은 주의 의무 위반을 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인 법리적인 이런 위험이 있고요. 또 이 원청업체들이 결국에 이렇게 하청을 주는 이유가 법적인 책임에서 회피를 하려고 이렇게 하청업체한테 모든 업무 지시나 이런 거를 떠넘기고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도 이제 회피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한 사정이나 특별한 뭐 새로운 증거가 밝혀지지 않는 한 사실 항소심에서도 결론을 좀 지는 어렵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이 하청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었어요. 이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실 실형이 선고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온적인 처벌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양형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사안에서는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배경에 김용균 씨가 있는데 막상 이번 사안은 적용이 되지 않았단 말이죠. 뭐 가정으로나마 추측을 해본다면 만약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번 1심 결과 좀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없던 상황에서는 이렇게 원청과 하청에서 이 단계별로 진행되는 업무에 있어서는 원청업체 같은 경우는 합청업체가 모두 근로자의 지시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감독은 하청업체가 했기 때문에 원청업체에서는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해버리면 사실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같은 경우에는 원청업체한테도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청업체의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가 다 있고 이런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하면 하청업체한테 맡겼다 하더라도 원청업체의 대표가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번 사건에서는 몰랐다라고 하지만 몰랐기 때문에 처벌에서 피해갔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면 몰랐다라는 게 아니라 예.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제대로 했느냐 이 부분을 사실은 입증을 해야 되고 입증하지 못하면 이 경영 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예. 뭐 가정이긴 하지만 정말 이게 소급 적용이 됐다거나 아니면 이 상황에서 이미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예. 결론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중대재해처벌법 지난달부터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사실 노동 현장의 사망 사고 지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표 산업이 법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입건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삼표 산업의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위반 혐의로 첫 입건이 됐습니다.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가 책임을 이제 면하려면 기업 측이 안전보건관리 조치 의무를 다했다. 이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예를 들면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전담 부서를 배치를 하거나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배치하고 구체적인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예전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를 가지고 법적인 책임이 달라졌다라고 하면 예. 지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조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판단에 있어서 좀 명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오늘 본사를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본사에는 이런 조치 의무를 했는지 인력을 배정을 하고 전담 부서가 만들어졌는지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본사의 압수수색 결과로 따라서 이 수사의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혐의 여부 입증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뭐 오늘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르겠습니다만 일단 입건 단계니까요. 실제로 삼표 산업 대표의 상황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1호 기업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런 판단하십니까? 지금 압수수색이 영장이 나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어느 정도 혐의점이 검찰에서 봤을 때는 있고 그거에 대한 뭐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이런 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게 보인다고 하면 뭐 1호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예. 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와 처벌 수위를 놓고 사실 실효성 논란도 있는데요. 이 부분 변호사께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을 때 경영자 측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했고 노동자 측에서는 아직 부족하다. 이걸로는 사실은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양측에서 좀 굉장히 지금 이견이 있는데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양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거는 결국은 법 규정이 좀 모호한 것 때문입니다. 모호하기 때문에 해석을 좁게 하면 처벌 수위라든지 처벌 범위가 좁은 거고 이거를 확대 해석하면 또 과도한 처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 지금 법이 안착되기 이전이라서 내용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이러한 뭐 혼란이라든지 이런 논란을 좀 잠식하려면 좀 더 구체화해야 되는 이 입법 보완이 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환경부나 고용노동부나 검찰이나 정부의 각계 부처들이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내놓는 해석이 다 다르거든요. 예. 그만큼 굉장히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입법이 그러니까 개정이 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개정 필요성에 대한 말씀이셨고요. 이어서 이 사안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범행 기간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수십 차례 거래했다. KBS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일단 어떤 내용인 겁니까?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김건희 씨가 관여했다라는 이 의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의혹에 대해서 작년 10월에 윤석열 후보 측은 이 지금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모 씨에게 이 김건희 씨가 이 계좌를 맡겼는데 사실은 손해만 봤다. 손해만 한 4천만 원 정도 손해를 봤기 때문에 2010년 5월에 이미 이거를 이 씨와의 거래를 끊고 더 이상 이 씨와는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조작과는 거리가 없다. 거리가 멀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예. 그런데 어제 이제 KBS 보도에 따르면 이 씨와 거래를 끊었다는 2010년 5월 이후에도 김건희 씨의 다른 계좌로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40차례 거래를 했던 내역이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
거래가 되었다라는 시점 자체가 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점이라서 이 과연 작년 10월에 윤석열 후보 측의 이 해명이 석연치 않다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검찰이 지난달에 김건희 씨 측에 비공개 소환을 통보했는데 그땐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하거든요. 김건희 씨가 직접 이 소환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응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빠른 시일 내에 과연 조사가 소환이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대선 후보자 등록이 이제 13일부터 14일까지 이루어지고 예. 15일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선거운동 기간에 도입이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후보자의 이 아내를 소환 조사하는 거는 자칫하면 검찰이 이런 대선에 개입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소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대선이 끝난 후에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건희 씨의 주식 거래가 그 주가 조작 범행 이전인가 이후인가 이게 굉장한 중요한 쟁점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그동안 주가 조작 범행 이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KBS 보도 이후에 좀 추가로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윤 후보 측은 역시나 이제 시세 조종과는 이제 거리가 멀다라는 입장인데요. 지금까지 보도된 추가 거래도 2010년 5월에 이제 이 씨와의 거래를 끊고 나서 남아있는 이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정리하는 거래였지 그 시세 조종이란 주가 조작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이전의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회장 측 오늘 공소장에 적시된 부당이득액이 잘못 산정이 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는 부분입니까? 네, 지금까지 이제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 시세 조정과 주가 조작 행위로 벌어들인 부당 이득액을 미정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미상으로 기재를 했다가 이제 106억으로 특정을 해서 하는 이제 공소자 변경을 신청을 했는데 이 권오수 회장 측은 우리가 주가 조작으로 벌어들인 이득액이 106억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주장에 따르면 이 주가 조작으로 그러니까는 도이치모터스가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본인들이 한 시세 조종 행위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해외채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되었고 영업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상승한 것도 있기 때문에 예. 본인들이 시세 조종만으로는 이렇게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모두 부당 이득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결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검사 도중에 의료진에게 폭언을 한 60대 남성 1심에서 실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일단은 선고 배경과 의미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굉장히 이제 화가 나는 사건인데요. 2020년,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서울에 있는 한 선별 진료소에 이 60대 남성이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검사를 할 때 이제 면봉을 코에다가 이게 찔러 넣어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이 60대 남성은 검사를 하려고 하는 간호원에게 너 공무원이지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마라. 안 그러면 내가 너 잘라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또 검사실에 있는 벽을 막 주먹으로 내리치는 난동을 부렸습니다. 예. 이러한 뭐 폭언이나 욕설 때문에 이 간호사는 굉장히 심리적인 충격을 받고 이 업무를 그만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할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혐의에 대해서 이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이 됐는데 그래서 이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1년의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실형을 선고한 배경을 보면 우리가 아마 국민들이 공감하는 그 부분을 바로 재판부는 지적을 했는데요. 이 간호사들 같은 경우, 특히 의료진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본인의 안전과 건강을 걸고 지금 국민과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행패를 부린 거는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 그래서 이 정과가 없는데도 죄질이 안 좋다라고 해서 이례적으로 실형 1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